안녕하십니까. 2021년 정상어학원 에이스 설명회에 이렇게 또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유튜브 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저는 정상어학원 성과팀장인 전혜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해외 설명회였더라면 굉장히 많은 어머님들과 직접 눈과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설명회에서 만나고 실제로 질문도 현장에서 들어가고 뭐 서로 이제 그 어떤 분위기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시국인지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점이 너무 유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또 그 필요성으로 우리가 또 어거지로 그렇게 가서는 또 안 되니까요. 어쨌든 또 유튜브 상으로 또 이렇게 어찌 보면 어머님들께서 또 이렇게 직접 몸소 나와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계신 것보다는 집에서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또 아이들과 함께 또 이거를 보실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이거 나름대로 또 좋은 장점이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이 설명회를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냥 뭐 체스 끝났으니까 에이스로 오세요라는 그런 설명이라기보다는요. 앞으로 이제 아이들의 미래에 이제 아이들이 정말 아이가 아니라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학습을 아이들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께서도 어떻게 집에서도 도우시고 함께 구상을 하셔야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일찍이 교육 소신을 가지고 정상어학원 체스를 선택하셨던 어머님들 무엇보다도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사실 진급이란 사실 이게 어머님들께서는 굉장히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본인한테 주어진 그 과정을 잘 수료하고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귀하면서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고하는 일이거든요. 아이들한테 글쎄요 월반을 강조하시기보다는 어쨌거나 그 과정을 무사히 잘 마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이들한테 칭찬을 해주시고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게 우리가 또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말 저희가 아이들이 이렇게 초6까지 잘 견디고 잘 해내고 즐겁게 하다가 이제 다시 저희 품으로 들어와서 이제 저희의 케어를 받게 된 것은 누구보다도 이제 선생님들과 저희 팀장들 뭐 모든 임원진들 뭐 교사진들 다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뭐 뜬금없이 지금 갑자기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게 뭐 어떤 뭐 분위기적으로 띄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사진을 보여드린 건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아이들하고 공부하는 이 현장에 아이들이 만나게 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사실은 굉장히 녹록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잔잔하고 지금 배 한 척 떠 있는 거 외에는 굉장히 구름도 굉장히 잔잔하고 물도 다 잔잔하고 태양도 그렇게까지 뜨거워 보이지는 않잖아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아이들이 현실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고도 시간을 많이 내는 노력의 과정이었겠지만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잔잔하고 고요하게 지금까지 공부를 해온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이 아이들은 이것을 힘들긴 해도 즐길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좋겠죠. 너무 걱정되시고 무서우신가요, 이 그림이? 아까 그 동일한 바다가 이제 아이들이 만나게 되는 이 현실은 그 바다가 이렇게 험한 바다로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뭐 되게 도전적으로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경어체로 쓸 거 그랬나요? 당신은 준비되어 있나요? 라고 할 거 그랬나요? 사실은 저희 선생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 마음이에요.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 배 한 척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큰아이가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이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큰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인 경우는 이게 뭔가를 잘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겪으셨던 입시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물살이 점점 거세어지는 가운데 그래도 배를 띄워서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도 여기서 다행인 거는 뭐냐면 애들에게 덜렁 배 혼자 타고 잘 건너봐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어머님들.
그래서 저희가 어쨌거나 이 배에 선생님들이 함께 타고 이 물살을 같이 헤치면서 저 반타 건너까지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어머님들께서 그 부분을 믿고 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이 거친 바다가 조금은 굉장히 걱정스러워 보이실 거예요. 사실 이제 뒤에 가면 입시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에 초육 설명회는 조금 저한테는 심정적으로는 조금 다른 때의 그 아이들을 받을 때 드리는 어떤 설명회와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맡게 되는 이제 대입이 사실상 이제 지금 하나의 큰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지금 하나의 대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은 확정 사안으로 나온 거는 이제 고교 학점제라고 해서 대입 전형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그런 어떤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수능에 대해서 고민하는 바도 달라지고 수시도 달라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솔직히 다른 아이들이 그거를 하고 나서 이런 변화를 겪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우리 아이가 그것을 또 그 다음에 이 어떤 시행착오가 보완된 상태에서 그 시스템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이게 운이 나쁘다고 해야 될지 좋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 아이들이 사실은 첫 타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교 학점제,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자세히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저희 777 입시 설명회에서 아마 이제 초6에 대한 입시 방향의 얘기는 굉장히 자세히 나가게 될 거예요. 입시 전문가, 강사님이. 그래서 일단은 고교 학점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가장 크게 나오는 거는 수능이 이제 지금은 뭐 오지선다 지금 객관식으로 전체 100%가 돌아가고 있지만 주관식이 나온다, 서술형이 나온다, 심지어는 논술형이 나온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또 이 평가가 절대평가 예를 들면 90점부터 100까지는 뭐 1등급 예를 들면은 절대평가가 되는 와중에서 심지어 논술형 주관식이 들어가면 사실상 같은 답에 대해서도 채점하는 사람에 대해서 점수평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학의 입장에서는 변별력이 약하다고 보고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그래 수능은 됐고 수능은 보세요. 근데 대학별고사가 부활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다시금 지금 머리를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뭐 어떤 식이든 시스템이 변화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그게 첫 타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 시행착오를 겪은 걸로 끝이 나고 그 다음 학년은 그게 보완된 형태로 뭔가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렇게 뭔가 바뀌어지는 시스템에서 첫 타자를 시작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들끼리의 어떤 이런 입시 얘기를 나올 때 사실은 이 모든 얘기를 다 하면서 끝에 가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실력이 있는 사람은 실력이 있는 아이들은 결국은 시스템에 상관없이 상위권을 독점하는 건 언제나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거친 바다를 보여드리는 게 그렇게 저희한테는 과도한 표현은 사실은 아닌 거죠. 이번 초6은 네 당연히 건너가야 파도와 바다가 조금 더 거친 건 사실일 것 같아요.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함께 갈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이로서의 학습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저희와 함께 이제 조금 더 잘한 청소년과 학생으로서의 어떤 학습을 이제부터 시작하시게 될 거예요. 네, 이제부터 어머님께 생각하셔야 되는 영어는 그냥 우리 아이가 재밌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영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는 목표를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지향적으로 나가는 그런 영어를 이제는 추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정말 옛날처럼 무슨 뭐 영어는 문과다 그런 거 이제 없어요. 어머니 영어는 문과도 이과도 아니에요. 영어는 공통과목이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되면 수학을 1등급 받는다 해도 굉장히 나중에 어떤 진학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무조건 목표 지향적으로 이제는 결과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영어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 영어죠. 절대 제가 가끔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니들이 하는 게 굉장히 낭만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선생님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니들 가르치고 있어.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어떤 생각에 따라서 오늘은 내가 의욕이 좀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내일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열심히 안 하고 그런 낭만적인 영어, 주관적 영어 아니야. 정말로 객관적인 현실을 맞추는 영어를 해야 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무작정 할 수는 없죠. 이거는 무조건 선생님들의 가이드를 가지고 함께 가야 하는 학습입니다. 네,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이제는 해야 하는 공부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을 키우시다 보면 아이들의 어떤 마음이나 정신으로 뭐가 가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마음으로 가는 것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어머님들께서 이제부터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애가 마음을 먹어야 공부를 하지요 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어머님 저희는 현장에서 볼 때 거꾸로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봐요. 마음은 따라주지 않으나 일단 몸으로 실천하면서 마음이 따라가는 공부도 그거를 실천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훈련이고 그거는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함께 영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마인드가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함께 도우면서 갈 테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너무 노골적인가요 또? 사실 우리가 지금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러신 분들도 사실은 먼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하실 때는 이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 아이는 대학 보낼 생각 없이 그냥 그저 행복하게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사실 이렇게 많은 어떤 커리큘럼이나 이런 어떤 과정을 소화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예전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가 공부하는 걸 싫어하고 그거를 선생님들이 여러 번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아이와도 실갱이를 하고 어머님께도 여러 가지 또 같이 의논해서 가는 상황에서 어머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우리 애가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런 어떤 뭐 굳이 아이를 무슨 뭐 대학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자유롭게 키우실 건가 보다 해서 그럼 어머니 뭐 대학이나 이런 곳에는 큰 뭐 뜻이나 목표는 없으시고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시고 무슨 소리세요 선생님. 좋은 대학은 당연히 가야죠. 근데 사실은 그게 그 과정에서 그 결과가 당연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저희를 선택하는 겁니다. 나의 선택이 아닌 이들의 선택에 저희가 조건을 맞춰서 선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틀에 맞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기준을 맞춰야 하는 것이 바로 시험과 점수거든요. 자, 데이터로 증명을 해야 되는 실력 향상의 상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아이가 적극적이에요, 아이가 재밌어 해요, 이런 평가가 아닌 실제로 객관적인 점수와 데이터로 아이들의 평가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정말로 현실적인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골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시험과 점수와 데이터로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것들을 이제부터 연습을 하게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어머님들도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이제 내신이라는 것은 결국 학교 시험이잖아요. 학교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있는데, 지필평가는 그래도 요즘은 뭐 서술형도 많이 축소가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계적인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떤 정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원하는 답을 써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은 수행평가를 해서 우리 예전에 뭐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실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행평가는 사실상 네, 이거야말로 굉장히 선생님들의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결과물을 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뭐 글씨를 되게 예쁘게 잘 꾸며서 내고 어떤 애들은 조금 뭐 성의 없이 내면은 어떤 내용물이 같다 하더라도 결과는 사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작업들, 기계적인 학습과 선생님의 어떤 조건에 맞춰서 마음에 들게 제출하는 그런 어떤 평가가 다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함께 병행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게 그저 학교에 맞추고 그저 선생님의 기분에 맞추는 그런 것을 넘어서 이제 나중에 큰 견지로 봤을 때도 국가에서 진행하는 평가에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수능에 초점을 맞춘 모의고사 훈련과 완성의 어떤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뭐 보기 좋은 이제 뭐 그림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뭐 이게 딱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제 작은 이제 음료수 잔이고 뭐 제가 보기엔 약간 뭐 스타벅스로 따지면 한 톨 사이즈 정도 되나요? 그리고 이제 물통이 있는데 이건 좀 작은 물통, 요거는 큰 물통 이렇게 보이죠? 초등이라도 분명히 어머님들 물론 애들 뭐 태권도도 시키시고 미술도 시키시고 음악도 시키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습이라고 생각하실 때 꼭 붙들고 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아마 이 두 부분일 거예요. 중등도 일단은 기계적으로 나뉘었을 때는 똑같습니다. 주요 과목이 일단 국영 수고요. 근데 아무래도 국어는 영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중이 작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지필평가의 어떤 기계적인 평가도 있지만 수행평가.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예쁘게 잘 마음에 들게 제출하고 시간에 맞춰 제출하는 수행평가. 그리고 이제 사실상 뭐 점수에서도 미친 듯이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점수의 몫을 아예 차지하고 있지도 차지하는 거는 분명히 확실한 암기 과목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시면 뭐 저희 학교 다닐 때 생각하셔도 이런 부분들이 쫙 있는데 어머님들 지금 머릿속에도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고등학교 하면 가장 우리 마음속에 크게 와닿았던 게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했던 게 이 수학이죠. 뭐 제가 영어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제가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건 거예요. 얘들아 고등학교 가서는 정말로 수학을 많이 열심히 잘 해야 돼. 이 얘기를 저는 지금도 아이들에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그냥 어찌 보면은 일반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여지는 것보다 수학의 비중이 훨씬 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른 영역을 잠식할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물통은 차고 넘치는데 얘네들이 다 떨어져 나갈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영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라요. 영어를 하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지금 뭐 네이버 뉴스나 아무 이런 걸 쳐 보셔도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나라 입시에 맞는 입시 학습에 있어서의 영어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최소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는 끝을 내놔야 한다는 게 모든 입시 전문가들의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입시 전문가들의 그냥 정설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 이 얘기예요. 영어를 여기서 하던 영어를 여기까지 끝내놔야 이 영역에 영어를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수학이 이 비중을 어쨌거나 차지하면서 얘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 비축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영어들이 사실은 지금 보면은 교과서만 봐도 학제들이 엄청 내려오고 있거든요.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것들이 지금 애들 2학년 2학기 때까지 벌써 내려오는 게 매년 보여요, 어머니들. 영어의 문법이고 독해고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과서조차 이게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영어는 무조건 중등에서 다 최소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는 끝내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학교 영어만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게 아까 드렸던 내신 외에 다른 큰 너머의 수능 위주의 공부를 함께 병행해야 되는 이유겠죠. 자, 그러면 결국 뭐냐. 영어의 비중이 여기에서 조금 더 많이 차지해야 돼요. 어찌 보면 중등에서는 수학보다도 영어의 비중을 조금 더 두고 가시는 게 맞아요. 수학도 중요하지만 왜냐면 여기서 한 번은 마무리 지어야 되는 과목이고 초등에서도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영어를 빨리 당겨서 시작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겠죠. 영어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네, 영어는 무조건 중등에서 웬만한 것은 끝내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그래서 이쪽으로 고등으로 올라왔을 때 영어는 말 그대로 수업으로 유지하면서 맥을 계속 잡아가고 관리하는 과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수학을 위해서요. 자, 그럼 과연 이 상황에서 내 아이의 영어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 자, 초등 시기에는 언어로서의 영어의 기본을 완성해야겠죠. 이때 뭐 막 너무 막 어찌 보면 막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까지 막 너무 영어를 막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저는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왜냐면 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서 이거를 학문으로 접해서 막 기가 질려버리고 막
보기도 싫어지고 막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체스에서 하신 것대로 하신 게 너무나 훌륭한 선택이셨다고 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어쨌거나 영어를 뭐 이렇게 지나가면 아이들이 진짜 영어를 펄쩍펄쩍 뛰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놀면서 생활 속에 저희 아이들 정말로 체스 애들 이렇게 계단에서 왔다 갔다 할 때조차도 애들 한국어 절대 안 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생활에서 놀이로서 언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무슨 뭐 동네 학원처럼 그냥 막 원어민 선생님이랑 그냥 놀고 까불고 이러는 영어만은 아니더라고요. 커리큘럼을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스토리를 읽어내고 문법도 배우고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는 상황에서 기본을 완성하고 중등 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의 반복이에요. 내신 관리 말 그대로 시험에 대한 어떤 것들을 확보해야 되고 자 현실적인 실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신은 말 그대로 기계적인 학습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의 마음에 들게만 쓰면은 실력과 상관없이 또 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머님들. 근데 이제 그거를 떠나서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인 실력이란 말 그대로 어떤 수능 같은 지문을 봤을 때에도 그것을 딱딱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글을 섭렵하고 이해하는 경지로서의 그런 영어를 중등 시기에 완성하셔야 됩니다. 강조드릴게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최소 고2 과정까지는 완료가 돼야 합니다. 갈 길이 먼 것 같죠. 고등 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이라는 게 중등처럼 사실은 단순하진 않아요. 사실은 관내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모의고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 2등급이 나오는데 내신은 3등급이 나오고 이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입맛에 맞춰서 마음껏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등은 내신 관리가 반드시 따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등 때 닦아놓은 수능 실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그냥 뭐 자세히 보실 생각은 하지 마셔요. 저도 보기 싫으니까요. 이게 지금 일단은 수능에서 이제 발췌한 이제 문제거든요. 그냥 영어로 보지 마시고. 네. 보이시나요? 한국말로 이렇게 있는데, 한번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셔요. 최고의 과학은 실제로 무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위대한 과학자들, 우리가 존경하는 선구자들은 결과가 아니라 다음 문제에 관심이다. 가설을 성공적으로 입증하는 실험은 측정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발견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무지의 발견, 새로운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자,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굉장히 단순화해서 생각을 하면 해석이 되는데 왜 문제를 못 풀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어머님들 중에서. 근데 여기 이미 해석을 해놓고 뜻풀이를 했지만 네, 이게 문제를 풀기에 완벽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이게 영어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 사람들은 국어는 다 100점 맞아야 돼요. 읽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거기서 더 고난이 도는 문제를 풀어내는 건 전혀 다른 세계거든요. 이제 정말로 조금 딱딱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는 이미 절대평가가 진행된 지가 오래됐고 이제 모든 과목의 절대평가를 진행이 될 거라고 하면 절대평가라 함은 다른 아이와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상대평가는 이거예요.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1등인 아이가 80점을 받았어요. 그럼 80점을 받아도 1등이기 때문에 걔는 1등급이에요.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 79점을 받아서 그럼 뭐 1등급일 수도 있고 만약에 80점 애들이 굉장히 많다. 그럼 4%가 넘어간다면 나는 79점인데 1점 차인데도 2등급을 받을 수 있고 말 그대로 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평가거든요. 근데 절대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난이도가 쉽고 어렵고를 떠나 그런 건 상관없고 그냥 점수를 자르는 거예요. 100점부터 90점까지 1등급, 89점부터 80점까지 2등급 이런 식으로 잘라내는 건데 자 한번 보실래요? 자, 어머님들은 이걸 보시면서 어떤 느낌인지 좀 알고 싶어요. 제가 2018년부터 2021학년도 수능영어 1등급 현황이에요. 처음 시작했을 때 수능 1등급이 자 90점에서 100점까지 나온 게 자그만치 10%였어요. 10분의 1.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자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애들이 너무 많이 1등급을 받았네? 어렵게 내야겠다. 그래서 5.3%. 애들이 너무 어렵게 냈나? 7.4%가 됐죠. 또 이게 조금 좀 늘려주겠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이 약간 특수한 해였거든요. 그래서 그래 코로나도 있고
우리 애들 지금 되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너무 수능으로 아이들 쪼이지 말자. 그래서 12%가 나왔어요. 자, 이거 보시고 어떤 느낌 드시나요? 오, 할만하네. 12%만 들으면 할만하네. 영어 90점에서 100점만 넣으면 90점만 넣으면 되잖아. 할만하네. 그 생각을 하시겠죠. 일단은 90점 이상을 맞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점수 나오는 거를 보시면 학교 점수만 해도 그래요, 어머니. 모의고사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모의고사가 기본이 2점에 어려운 문제, 고난이도 문제가 3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난이도 문제를 주로 틀려요, 애들이. 3점짜리 문제 3개를 틀리고 2점짜리를 하나를 틀리면 그러면 2등급인 거예요. 개수로는 4개밖에 안 되는데 45문제 중에서. 할만하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첫 번째. 자, 그래도 어쨌거나 할만하다고 칩시다. 자, 전체 응시자가 42만 1034명이었고요. 아까 보이신 대로 올해 영어 1등급 비율이 12.66%, 5만 3053명. 할만하네라는 생각이 진짜 드시죠? 저도 딱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문제는 이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지금 서울에 있는 그래도 우리가 정말 보면은 정말 대학 보냈을 때 그 학교 갔어 라고 할 수 있는 학교들 20개만 인서울에 20개만 뽑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뽑는 정원수가 3만 명이에요. 자, 다시 볼까요? 유수의 대학들, 유수라는 게 막 무슨 스카이 뭐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도 나 그 대학 알아 하는 어떤 서울 안에 있는 유수의 대학교가 아이들을 선발하는 게 3만 얼마거든요. 근데 1등급이 5만 명이 넘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할만한 애가 아니라는 상황이라는 걸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어 1등급을 받았는데도 인서울 대학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하시죠. 아, 차라리 채용이 어려운 게 낫겠어. 우리의 공부 많이 시키고. 결국은 영어 1등급이 유력대학 진학의 필수 조건, 그러니까 반드시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어머님들. 하면 좋아요가 아니라 1등급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굉장히 모든 것들이 불리해진다라는 거예요. 수학을 1등급을 받는다 해도 영어를 예를 들어 2등급이나 3등급을 받는다면은 굉장히 수학 1등급 별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중등 에이스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를 이제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어떤 스토리북을 읽고 선생님하고 주로 막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놀이를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영어는 당연히 아니겠죠. 아이들이 이제 현실적인 영어를 하기 위해선 그렇다고 해서 뭐 처음부터 막 이러진 않겠지만 차근차근 그 발을 담글 수 있도록 에이스에서도 프로그램이 쭉 되어 있고 안심하셔도 되는 거는 저희가 자 올해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프로그램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는 전통적으로 끌고 갔던 시스템들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안전하거든요. 일단 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보시면 어머님들 되게 사실은 정상학원 말고도 굉장히 많은 학원들이 있잖아요. 규모가 작은 학원은 사실 이렇게 펼칠 수가 없어요. 어떤 학원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새로운 신입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다니고 중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중등이 없다고 그래서 학원을 찾아왔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 여기까지는 얼추 어떻게 학원을 다녔는데 고등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저희가 정상 어학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뭐 옛날에 뭐 일본 와세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여기를 졸업하면 여기로 자연히 이어지고 여기를 졸업하면 당연히 여기가 고등 라인 여기가 V그룹이 뭐냐 중등 3학년을 저희가 에이스에서도 V그룹으로 따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중3이라고 저희는 잘 안 불러요. 예비고 1이라고 부르는 그룹이거든요. 중1, 2를 끝내면 여기에는 본격적으로 입시의 결과를 산출하는 중3 라인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고등부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써있는 대로 기본을 익히고 언어를 습관화하고 1, 2학년에 말 그대로 현실 실전 영어를 훈련하고 3학년 때는
여기에서 아이들이 훈련한 것을 드디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것을 계속 응시하면서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도출한 걸 가지고 고등부로 올라감으로써 계속 어떻게 보면 실적을 내고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상어 학원이라고 부르시지 않아요. 정상어 학교라고 부르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에이스 커리큘럼을 보실 텐데요. 물론 이제 뒤에 가면 로드맵이나 이런 거를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저는 일단 요 피라미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피라미드가 이제 5덩어리가 이렇게 있죠. 어머님들 이거를 그냥 아무 설명 없이 봤을 때는 여기가 밑에 그 다음 요거 갈수록 상이구나 이런 표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은 요 노란색까지예요. 요렇게 브릿지 라인까지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 아이들은 죄송한데 저희 학원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희가 PT를 보고 여러 가지 평가를 했을 때 이게 안 된다 하면은 여기에 소속되지를 않아요. 그럼 어머님들 이 생각을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서울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진급을 축하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급을 축하합니다는 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어머니. 진급을 축하합니다는 아이들이 이 어려운 것을 해내고 한 단계를 이뤄내는 게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월반이 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월반은 말 그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한 거예요. 소고기가 몸에 좋다고 신생아한테 먹이지 않듯이 그 소화 능력이 안 되는 애를 어거지로 그냥 의욕만 앞세워서 간다고 하면은 아이는 반드시 망가지기 십상이에요. 이 부분을 왜 설명을 드리냐. 이 아이들은 저희 쪽에 진입을 하지 못해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냥 아주 가까운 설명이죠.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가르치는 요 라인에서 중하위권의 아이가 단어도 너무 빡세고 숙제도 많고 저 못하겠어요. 그러고선 딴 학원으로 갔어요. 근데 우연찮게 그 학원이 조금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어떤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되게 어이가 없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는 중하위권이었는데 걔가 최상위권 반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피라미드가 뭘 의미하는지를 아시겠죠? 우리한테는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아이면은 엄마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중하위권밖에 안 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체 지역의 피라미드로 봤을 때 이 아이들은 중상위권이나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은 학원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심정적인 위안을 중3 내내 중학교 3학년까지 받고 싶다면 그냥 실력과 상관없이 그냥 조금만 잘해도 잘한다 할 수 있는 곳에 가는 게 아이들의 행복은 하겠죠. 하지만 그 행복이 언제까지 갈까요? 조금 고되더라도 정확한 현실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이 피라미드가 광주 정상어학원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 저희 본원에서 대치동에 본원 있는 거 아시죠? 그 본원의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를 따라가면은 광주에서도 사실 정상어학원에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이 모두 다는 아니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어머님들, 아이들이 체스에 들어와서 진급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대단하고 수고로운 일이라는 거 알아주시고 아이들한테 맛있는 까까라도 하나 더 챙겨주셔요. 자, 일단은 제일 궁금하실 게 이제 저희 일단 로드맵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고3까지 이제 다 짜여 있고, 네, 체스 지금 자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제 A0부터 MSB가 MA0가 될 거고요. MSA가 A0, LSD PA0, LSC부터 LSB4까지가 HB0. 자, LSB1에서 LSA1이 B0, 그 다음에 DSD에서 DSC는 B0C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스 일단은 지금 현재 반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크게 참고하고 레벨 편성이 된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커리큘럼 이런 어떤 로드맵 필요하시면 학원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요구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에이스 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에이스가 어찌 보면 이제 실전 영어로서의 저희가 두 가지 부문이 있어요. 하나는 활용, 하나는 성과. 여기 밑에 보시면 활용의 기본 목표는 언어로서의 영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뭐 discussion, debate, writing, presentation, listening까지 이제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신과 수능에 대한 훈련, 이런 것들을 해서 시험 고득점 산출. 그럼 벌써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하는 체스의 명맥을 이어가는 건 활용이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성과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 데이터, 시험은 성과에서 담당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 분원의 자랑이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정상학원 어디에서도 우리만큼 이렇게 탄탄한 곳은 없다고 생각이 뭐냐면 활용 선생님이 성과를 한다든가 성과 선생님이 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어요. 저희는 강사진도 다 활용 선생님과 성과 선생님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활용부터 볼까요? 자, 100% 자, 모든 레벨 영어로 진행합니다. 최수와 동일하죠. 뭐 한국말 한다 이렇게 아니라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을 하고요. 자, 저희가 에이스가 뭐의 줄임말인가 하고 궁금하셨을 분도 있을 텐데 American Curriculum Based English는 결국 뭐냐, 미국 교과 과정을 기반으로 한 영어라는 소리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들이 저희가 사용하는 책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어 실제 교과서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원에서 이걸 또 한 번 취합해서 다시 또 새롭게 책을 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통합지식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조금 있다가 성과에서도 한번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 맞물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어머님들? 우리 살면서 이거를 한 번이라도 조금 진지하게 고민한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얘는 뭔지 뚝 떨어지네요. 도덕의 부패, 인공지능, 인권, 유전자, 공학, 불법 체류 문제, 아시아의 미래, 가난과 노수, 복제인간, 안락사, 마스크를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은 주로 하지만 요즘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른들도 깊이 고민을 안 하잖아요. 통합지식이나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머님들. 그냥 선생님하고 만나서 오늘 날씨 어땠어? 자, 요즘은 뭐 코로나니까 뭐 니들 요즘 느끼는 너희들의 마음을 한번 얘기해볼까? 저희 그런 수업하지 않아요, 어머님들. 그렇게 그냥 무슨 동네 학원에서 그냥 대한민국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어떤 호주 원어민 선생님 오셔가지고 자, 오늘 기분 어때? 뭐 너의 취미는 뭐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해볼까? 이런 수업은 저희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제부터 글을 읽어내고 영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지식을 깔아주는데 이렇게 활용이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조금 우리 활용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입사하고 2년 차인가에 활용 데모 수업을 좀 들어본 적이 있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미국 제가 사실은 이제 영어를 부전 공부를 하면서 뭐 미국 사정사라든가 문화사라든가 이런 수업을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그 데모 수업을 들어간 것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미국 사정사라고 어떤 미국의 전반적인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했던 수업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물론 뭐 대학생들보다 조금 더 쉬운 포맷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건 맞아.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충격받았어요. 얘네들이 이런 걸 한다고? 솔직히 제가 그때는 약간 어떤 오해를 했냐면 약간 그냥 가볍게 아이들과 즐거운 영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보고 되게 충격받고 충격을 받는 동시에 엄청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성과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영어로 지금 스토리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함께 지식적으로 영어로 나눌 수 있고 토픽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 책이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성과에서 진행하는 독해책이에요. 이거의 테마가 뭐냐면 르네상스 예술이에요. 르네상스 아시죠? 미켈란젤로, 다빈치 막 이런 거요. 그죠? 자, 르네상스 예술에 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와 동시에 함께 진행되는 활용책에 동일하게 르네상스 시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어쨌거나 양방향에서 같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훨씬 더 마음속에 단어가 남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지식이 영어 배경의 어떤 지식들이 남겠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뭐에 관한 얘기냐면 프레데터. 이게 뭐냐면 포식자, 잡아먹는 놈. 그리고 프레이, 피식종, 잡아먹히는 놈. 이런 것에 관한 어떤 환경적인 얘기거든요. 자, 그와 함께 진행됐던 활용책이 뭐 맞추려고 일부러 맞춘 거였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기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똑같이
포식종과 피식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이걸 모두 짜맞춰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애들한테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단어 시험을 외우면은 반드시 3일 안에 자기가 배웠던 단어를 어디선가 만나게 돼요. 독해책에서. 그 얘기 애들 저한테 너무 이거 나왔던 건데 안 그럴 수가 없거든요. 특히 글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영어 단어를 익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글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적인 부분, 배경적인 부분들을 학습할 수 있다는 거 영어로. 저희 활용의 자랑입니다. 자, 이제 성과를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활용보다는 뭔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많은 어떤 글로 고민하고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성과는 조금 더 못 자르듯이 딱딱딱 분과별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4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일단 그 4가지 영역 보시기 전에 성과 학습이 이때 지향하는 목표, 아까 뭐 보셔서 알 거예요. 내신, 입시입니다. 내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기계적인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정답을 빼는 연습이고, 입시는 그보다 넓게 가서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틀을 맞추는 학습이거든요. 자, 내신은 볼까요? 내신은 기초지식과 패턴 훈련. 뒤에서 이제 예문을 보여드리긴 할 텐데, 기초지식과 이 패턴 훈련이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100점을 맞기 위해서 이 패턴 훈련, 굉장히 기계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몇백 문제씩 풀어요. 근데 그 몇백 문제가 다 맞아야 되는데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왜냐면 문제를 이렇게 두고 왔다가 저렇게 두고 왔다. 그런 것들을 어쨌거나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거든요. 왜요? 100점을 받기 위해서요. 제가 여기서 조금 볼멘소리를 좀 드리자면,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이들 편이에요. 엄마가 100점이 아니야? 어떻게 100점을 못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00점을 모르겠어요. 그 말씀하시는 어머님은 맨날 100점 맞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100점을 맞는다는 걸 왜 너는 100점을 못 맞아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 그건 어떤 뭐가 있으시냐면 100점이 실력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 맞아요. 실력도 물론 있죠. 하지만 100점은 실력 외에 사실상 뭐가 있냐면 실수를 안 해야 100점을 맞아요. 최상위권 아이도 100점이 안 나오는데 하위반 아이가 100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한테는 굉장히 많아요. 왜? 걔는 실수를 안 했거든요. 고3, 모의고사까지 읽어내는 걔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100점이 안 나와요. 실력으로 따지면 다른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점수를 봤을 때는 그 실력과는 다른 100점이냐 아니냐는 실력보다는 사실상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중3 어머니 정도 되시면 그 얘기요. 틀리지 말아야 되는 걸 또 실수했더라고요. 실력이라는 얘기 안 하시거든요, 더 이상. 그래서 저희는 계속 패턴 훈련, 틀리지 않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훈련들을 진행합니다. 입시요? 네. 이런 것들이 다는 아니죠. 이 배운 것들을 지식으로 해서 응용하고 확장하는 통합 지식을 갖추게 되고요. 네. 최종 목표가 사실은 입시죠. 광주 중에서 전교 1등 하는 거로 광주 중을 보내시진 않잖아요. 네. 성과학습의 목표는, 네. 기초를 탄탄하게 쌓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탄탄한 기초에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과정을 밟아서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실수 없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실력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이제부터는 그렇게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실력과 상관없이. 또 성과학습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4가지 영역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도 관심 많으시죠? 이제 문법이, 어학원은 문법이 약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저도 정상학원 들어오기 전에는 많이 저도 했고요. 근데 성과학습에서 문법이 저희 학원이 가장 에이스에서 가장 센 강점 중에 하나라는 거. 네. 이거 해석하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들? 학교 다니신, 이제 우리가 서로 연식들이 되게 오래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런 어떤 성과가 아닌 그냥 가벼운 분위기에서 자 이거 해석해봐. 나는 한 소년을 좋아해. 누가 파란색 눈동자를 가졌어? 그럼 서로 깔깔깔깔 웃으면서 뭐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이로 끝날 수 있죠. 전혀 다른 뜻이죠. 아시나요, 어머니? 제가 여기에 진짜 실제 계시면 좀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때 후는 누구라는 뜻이 아니죠. 얘를 꾸미는 역할. 기억나시나요? 관계대명사. 그럼 이건 결국 뭐예요? 누가 푸른 눈을 가졌어가 아니라 푸른 눈을 가진 소년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거를 갖다가 전혀, 물론 체스는 스토리북을 읽고 하기 때문에 이걸 알겠지만 이거가 그동안 읽어서 그렇게 이해했던 게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배우겠죠. 또 하나, 아이들 진짜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 너 행복해 보인다. 말 되잖아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쓴다 한들 이게 만약에 뭐 시험을 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너 그렇게 볼 수 있어도 행복해 보인다. 근데 이건 학교 시험에서는 틀립니다. 절대로 틀려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오답이에요. 정답은 이거거든요. 행복하게 보인다는데 왜 꼭 해피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과정적인 설명이 들어가고 이해를 들어가고 이거와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러면 좀 이해가 되실런가요? 나 너 좋아해. 우리 구어체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여지죠. 나 너 좋아해. 근데 사실 이건 문법상 틀린 거죠. 나는 너를 좋아해. 조사가 있어야 완벽한 문장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야 나 너 좋아해. 그래도 이게 말이 되지만 시험 영어를 봤을 때 나 너 좋아해 하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르치는 게 문법입니다. 문법은 논리와 이유를 훈련시켜야 돼요. 왜 이게 있어요. 왜 해필이 안 돼? 왜 해피는 돼? 이거를 가르치는 게 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괜찮습니다. 힘들면 어때요? 선생님들이 맨날 주구장창 붙들고 가르칠 텐데요, 이제. 성과와 문법은요, 어머님들, 그냥 어떤 느낌으로 아니에요, 어머님들.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의 정확성. 그 과정의 정확성을 위해서 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스스로 낼 줄 알아야 돼요. 정확성입니다. 문법은 왜 틀렸는지 이유까지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 제가 제일 황당한 오답이 오답 노트 하거나 이제 애들 가끔 불러가지고 이거 왜 틀렸어?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저같이 깐깐한 선생님, 야 이거 왜 틀렸어? 하고 물어보는데 애들 뭐라는지 알아요? 3번이 답이 아니라서 4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되게 진중하게 얘기해요. 깜빡 속을 뻔해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를 물어보는데 그렇다고 일일이 이 구두로 물어보진 않아요. 아이들이 평소에 하는 학습에서 이것을 모두 훈련시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문법 교재를 하다 보면 이제 문제를 풀고 하겠죠. 거기서 틀린 문제 틀렸어? 이거 정답은 3번이야.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동그라미 쳐, X 쳐. 그거에 플러스 뭐를 하냐면 혹시 보이실까요? 저희가 아이들 틀린 문제는 일일이 다 책에다 채점하게 오답노트를 다 시켜와요. 맞는 답, 틀린 답 다 쓰게 하고 왜?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왜? 그 왜에 대한 이유를 전부 다 아이들이 정리를 하고 그거를 일일이 다 그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저희가 숙제로 검사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매 챕터가 끝나게 되면 테스트를 봅니다. 문법 테스트. 자, 혹시 보이시나요? 자, 모든 문제를 답을 고른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이유가 없는다면 오답 처리하겠다고 저희는 아예 모든 테스트에 있어요. 어법에 맞게 고치세요. 윈이 아니라 투 윈이에요. 왜? 써야 돼요. 클린 아니야. 답은 투 클린이에요. 본인 썼잖아요. 다른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저도 예전에 경우 답만 쓰면 맞게 해주거든요. 이거 안 쓰면 틀려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아까 말했던 과정의 정확성이란 그냥 뭐 이벤트처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습관으로 그냥 맨날 습관으로 매일 기계적으로 이 숙제하면 이거 해야 되지 이게 학습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훈련된 아이들은 사실상 숙제하던 패턴이 자신의 학습 패턴이 돼요. 그게 사실 가장 좋은 예거든요.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에이스 성과 학습의 이제 꽃은 사실상 어머님들이 가장 이제 피부에 와닿는 거는 문법이시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문법도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자가 무슨 독자일까요? 읽을 독자의 해가 이해할 거잖아요. 이해하다 할 때 해자잖아요. 풀어내는 거.
네. 독해라는 것은 이 네 가지 과정을 필요로 해요. 아까 제가 그 막대기로 그 문제를 보여드렸지만 그 길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거를 왜 읽고 이해를 해야 될까?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아니 해석이 되면은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야? 학교를 너무 오래전에 다니신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실제로 고학년 되면 아이들 진짜 고민 많이 해요. 선생님 저 진짜 해석은 다 되거든요. 근데 문제 맨날 틀려요. 왜냐하면 읽고 해석은 하는데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모의고사의 유형학습을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여기서 제가 모의고사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저희에게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데이터거든요. 첫 번째 필요한 거. 배경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아이가 인공지능이 뭔지를 모르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거를 해석을 하면 뭐합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배경 지식을 지니게 되면 어머니 단어가 조금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애들이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 눈치채는 걸 저희는 대충 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언어적 감각이라고 부르거든요. 눈치채는 것도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글의 흐름이나 구조 분석 당연히 해야죠. 야, 읽어보고 어떤 느낌인지 나한테 말하면 이렇게 수업은 안 해요, 저희가. 읽고 이것에 대해서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잠깐, 얘들아. 많은 사람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겠니? 그게 아니다가 그러면은 이 글의 초점이겠지. 이런 식의 어떤 스킬들, 구조, 흐름, 이런 것들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잡아주세요. 자, 근데 다 좋아요. 근데 결국 이거죠. 이게 다 돼도 정답을 못 맞추면 사실상 이건 되게 허무한 거거든요. 문제 정답을 도출하는 것까지도 선생님들이 다 딜라잡이를 하십니다. 지문 하나하나에. 독해 저희가 이제 샘플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3분짜리 동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방금 이제 어머님들께 설명드린 그 3단계에 예를 들면 배경지식 들어가서 바로 글을 읽기 전에 그 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어떤 식으로 미리 아이들한테 알려주는가, 그리고 글의 흐름과 구조 분석, 하나하나 문장 분석을 어떤 식으로, 심지어는 문법까지 동원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정답 도출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동영상을 3분짜리 동영상을 간단히 보여드릴 거예요. 좀 유심히 보세요. 수업을 들여본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가자. 자, 86번 이제 들어갈 때 보면은 첫 단어에 the pupil of the eye. pupil 뜻이 뭐지? 눈동자. 이해됩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눈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아이리스가 보다 홍채 혹은 조리개. 근데 꽃 이름도 아이리스 있죠? 네. 붓꽃. 붓꽃도 아이리스. 꽃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화의 신 이름도 아이리스예요. 신 이름도 아이리스가 있으니까 압니다. 자, 갑시다. The pupil of your eye is the little black spot in the center of the colored circle. 입니다. 자, 너의 눈에 동공 혹은 눈? 동자는 어떤 곳이에요? 검은색 점이에요. 누구 가운데 있는? 색이 있는 원 가운데 있는, 즉 이 색이 있는 원이 뭐라 그랬지? 홍채. 이 친구가 우리는 구조를 알고 있으면 아이리스라는 걸 바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유예요. 여기서 대승 동의가 뭘 쓸 수 있을까? 아, 진짜 위치가 아닌 이유는, 위치는 관계 대명사죠. 대명사 뒤에 누가 없어야 돼? 명사가 없어야 되니까 유가 주어져. 블링크 동사. 블링크 뜻이 뭐야? 근데 깜빡이다. 목적어 필요 없어. 즉 얘는 지금 몇 형식? 2형식으로 완벽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가 오지 못하고 관계 부사인 Y가 오고 생략은? 안 돼요. 됩니다. 무조건 돼요. 오케이? 자, 괜찮아요. 자, 역시나 어느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 자, 이 첫 문장을 기준으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즉, 그럽니다. 1번, 2번의 내용은 뭡니까? 홍채의 역할이에요. 즉, 역시나 눈에 대한 설명. 3번 내용은 뭡니까? 눈을 깜빡이는 이유예요. 근데 이거는 구조적 설명이 아니니까 무조건 답이 틀렸어야 하고 3번을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왜?
뒤에 또 다른 이유가 나와버리면은 이야기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4번 내용에 다시 눈에 무슨 내용? 구조적인 문제로 나가게 된다면은 3번 화면이 틀리게. 자, 그러면 4번도 뭐에 대한 내용이죠? 홍채 근육. 홍채가 홍채 근육이 뭐 하는 거야? 작동? 작동 방식이죠. 5번도 무슨 내용입니까? 홍채의 기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에서,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동공으로 시작한 눈의 구조적 문제가 홍채로 이어지게 되고 1번, 2번, 4번, 5번이 전부 홍채에 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3번에 뭐가 나온다? 눈을 깜빡거리는 이유가 나왔기 때문에 3번은 맞아틀리다. 틀리다. 틀리다. 네, 보셨나요? 실제로 저희가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도출해서 결국은 뭐냐면 정말로 책 한 권을 이런 식으로 자세히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 책 한 권을 끝내면서 결국은 실력이 굉장히 많이 나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작업을 정말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 아이들의 학습 속도와 실력과 수준과 나이에 맞게 저희들이 그거를 쭉 지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나머지 영역들도 좀 볼까요? 무시할 수가 없죠. 네, 어휘, 듣기. 네, 덜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앞에 있었던 것들의 밑바탕이 되어주는 아이들이거든요. 어휘는 너무나 잘하실 거예요. 단어 암기. 네. 수능을 어쨌든 수능에서 주어지는 그 독해를 그냥 어쨌거나 쭉 읽고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무슨 단어지? 이런 느낌 없이 쭉 그냥 웬만하면 수월하게 갈 수 있으려면 머릿속에 필수 단어 4만 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애가 그래도 학원에 한번 가면 60개로 외우고 40개를 외우는데 4만 개면 중3, 고3까지는 충분히. 근데 어머니도 우리가 거기서 생각하지 못한 거. 머리에 30개가 예를 들어 들어가면 30개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30개가 도로 나오거나 하나가 남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웬만하면 단어책을 한 번 외우고 다 치우고 다시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책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에 10개를 남기기 위해서 어쩔 때는 500개의 단어를 외우기도 해요. 왜?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하면서 하나씩만이라도 남아라. 이 긴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에서 이게 이제 앞으로는 아이가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꾸준히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물론 그래요. 애들한테 제가 그래요. 야, 무한말로 단어를 알면 대충 글 눈치채는데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니? 라고 얘기하고 또 단어가 솔직히 말하면 매일 학습의 기준이에요. 이게 되는 아이는 다 돼요. 이게 안 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되잖아요. 정말 다 되는 걸 저는 봐요. 근데 어머님들 이제부터 단어 어떤 결과가 막 날라오고 할 때 애가 페일이라고 속상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게 들어와 이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남기고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안타까워하신 거는 알겠는데 그걸로 우리 애는 아닌가 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싸움이에요. 네, 반복 체크, 개별 관리. 담임 선생님들은 엄청 붙어서 관리하세요. 줌으로도 하시고 주말에도 이거는 정말 담임 선생님들이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관리거든요. 듣기. 저희 채세들은 전 별로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미 익숙하게 언어로서 들었기 때문에 수능 듣기는 무조건 만점이 기준입니다. 부담스러우시죠? 근데 수능 듣기는 만점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평가 영어 중에서 수능 듣기의 듣기가 가장 쉬워요, 어머님들. 그래서 이거는 나는 듣기 성적을 올려야겠어. 오늘부터 100일 동안 듣기만 할 거야.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듣기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몰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특강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규칙적으로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체스에서 하셨듯이 에이스에서도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활용이 있고요. 성과에서도 듣기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듣기 1회 분량의 학습 관리를 성과에서도 활용과 더불어 진행을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저희 분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정상학원 여기 오기 전에는 어학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제가 봤던. 근데 약간 저희 학원은 제가 저희 학원을 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독특하고 그 본원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뭐가 독특하느냐? 굉장히 학습에 있어서는 치밀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 사람이 저것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정말 분야별로 정말 꼼꼼하게 정말로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잘 만들어가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힘들다고 하나 봐요. 활용과 성과 담당의 철저한 이원 분리. 저는 이게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자랑입니다. 사실 이제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 활용 선생님이 막 성과를 문법을 가르친다고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지? 그런 생각이 들 때 되게 많고 성과 하시는 분이 막 활용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하지?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은 일이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은 절대. 저희는 무조건 활용과 성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철저하게 분리가 되고 커리큘럼도 같은 맥을 가져가되 겹치지 않게 그러면서도 공동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는 어머님들께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묻는 분들이 요즘은 없는데 예전에 좀 있었는데 거기는 원어민 선생님 안 쓰세요? 네, 저희는 안 써요. 절대로 쓰지도 않으시겠지만 학원에서 전 반대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뭐 막 무슨 고교 학점제 막 서술형 막 뭐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것을 알고 이 멀리 있는 깃발을 향해서 성과든 활용이든 선생님이 그거를 향해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호주에서 오신 분이 어떻게 알면 필리핀에서 오신 분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냥 와가지고 수업만 하는 거죠. 바이링구얼 활용하는요 확실히 뭐냐면 아이들하고도 그냥 와서 수업만 하고 안녕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을 케어하거든요. 학습과 생활과 모든 것들을. 저희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학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담임제 섹터별 전문 강사. 네, 뭐 자랑할 게 되게 많네요. 자, 담임제. 그냥 어쨌거나 모든 학습의 총책임과 하나의 정말로 가장 대표 창구로 담임 선생님을 모시고 있고요. 어머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막 수소문할 필요 없이 딱 담임을 통해서는 어떤 선생님과도 연결될 수 있고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담임제가 있고 또 아이도 그 선생님 중심으로 모든 학습이 모아져서 함께 집약돼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거와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섹터별로 전문 강사예요. 담임이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죠. 담임은 그 모든 걸 총체적으로 규합하는 사람이고 섹터별로 전문적인 강사진들이 있는데 저희에게는 20명 이상의 강사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합학교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추구하는 건 전문성입니다. 그냥 어떻게 뭐 시간표적으로 그냥 얘가 들어가고 네가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에이스 빡세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들으시죠? 네. 선생님 저도 빡세요. 네. 에이스 빡세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는데 그냥 빡센 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어쨌거나 그 안에서 아이들을 헤아려 가면서 빡세다는 거. 네. 무조건 이거 못 따라오면 너는 안 되겠는데 너는 저희 절대 그렇지 않아요. 큰 틀은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언니 뭐든지 기준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안 돼요. 큰 기준과 틀은 있죠. 예를 들면 저도 교실에서 이래요. 야 이거 해야 돼. 이날까지 이거 해야 돼. 무조건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뒤로 나와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못 맞출 것 같고 그걸 벌써 질려가지고 나는 못하는데 어떡하지 하는 애들은 개인적으로 얘기해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안심을 하거든요. 저희가 모두 다 그런 식으로 학습자의 목표와 어떤 현실에 따라서 수위 조절을 하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스는 정말 재미있게 영어를 해야 돼요.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지만 이제 에이스는 근성과 근력을 길러야 돼요. 제가 최근에 했던 상담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굉장히 공부를 잘했는데 중학교 때는 그만큼이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그래서 상담할 때 그런 어머님들께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머리가 좋으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머리가 아니라 근성으로 해요. 성품으로 하고요. 제가 사실 고등부까지 했던 선생이거든요.
고등부에 가서 제가 정말 여실히 본 게 뭐냐. 중3 때 올라올 때 진짜 머리 좋아서 막 그냥 1시간만 해도 360개 외우고 막 이러는 애들이 초반에는 반짝반짝해요. 그러면 그에 비해서 열심히 하는데 걔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애들은 풀이 죽죠. 그럼 제가 분명 그래요. 야, 토끼와 거북이 동화가 진짜 맞아. 기다려봐. 물론 그 거북이 같은 애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경우가 나와요. 초반에 토끼 같은 아이들이 거북이한테 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대학교 갈 때. 그래서 이제부터는 머리가 좋아서 순발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근성으로 하는 공부가 굉장히 필요하고 거기서 더불어 성품으로 하는 이제 학습이 공부가 이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이제부터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나 마인드 교육 선생님과 함께 어머님들도 해주셔야 돼요. 문법이 약하다? 네. 오해죠. 아마 문법에 있어서 가장 많은 케어를 받고 가장 많은 평가가 나갈 겁니다. 중등교육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선생님 우리 애는 문법을 하나도 모르는데 어떡하죠? 네, 그걸 감안하고 저희가 다 학제를 짰고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본원의 문법 라인으로 물론 저도 이거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뭐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본원 책이 사실은 그 교재로 그냥 개인 강사로서 판단했을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문법 라인은 탄탄하고 교재도 탄탄하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단계별로 딱 준수하고 가니까 일단 이거는 맛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뭐 말로 계속 설명을 드린다 한들 딱 느끼실 거예요. 문법만큼.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조금 첨가를 드리면 성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담임이다 하면은 담임 선생님이 웬만한 문법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네, 정확하게 더 조금 어찌 보면 피드백이 갈 거고, 만약에 이제 뭐 활용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문법 선생, 담임 선생님이시다 그러면 문법 선생님들이 조금 더 자세히 피드백을 또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 창구가 무조건 담임을 통해서 어쨌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문법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문법을 모른다 해도 일단은 프리에이스 들어와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좀 자랑 좀 할까요? 자, 저희가 이제 그 정상어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저희가 보는 모의고사 말고,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 매달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근데 이제 1년에 한 3번 정도는 정상어학원 자체에서 모의고사인데 그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정상어학원 애들이 그 시험을 다 보는 거예요. 의무로. 한 번 모의고사 하는데 최고 난도가 나왔었어요. 정말 제가 봐도 막 이럴 정도의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는데 전국에서 분원해서 만점자가 3명 나오는데 그 중에 3명 중에 2명이 저희 학원에서 나왔어요. 참고로 제 담임반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의고사도 만점자 최다 배출. 그래서 저희 학원은 정말 모의고사가 강한 학원으로 이미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저희 그 최스 아이들이 토플 응시했던 건데 평균이 750이 나왔고 상위 거의 0%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배출됐다라는 거. 네, 함께. 그래서 사실은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저희 학원이 경기도 광주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저도 분당에서도 일해봤고 서울에서도 일해봤고 뭐 수지에서도 일해봤고 교육특구에 해당하는 곳들에서는 다 일을 해봤지만 제가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강사 생활하면서 모든 그래도 어찌 보면 굉장히 그냥 내노라 하는 지역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가르치는 커리큘럼이 사실은 제일 빵빵해요. 이건 제가 개인의 어떤 신뢰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실은 뭐 학원은 경기도 광주에 있지만 커리큘럼만큼은 정말로 교육특구에 못지않게 저희가 끌고 가고 있다는 거. 그 열매들이 다 이것들이거든요. 네. 자, 향후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죠. 자, 7월에 저희 7월에 프리에이스 진급 시험이 진행이 될 겁니다. 에이스 반에 일단 프리에이스 반이 배정이 되는 건데요.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주로 이제 체스 레벨을 기준으로 저희가 배정을 주로 할 겁니다. 근데 뭐 시험을 어마무지하게 잘 봤다면 조금 더 어떤 논의들이 오가겠죠. 8월에 프리에이스 특강이 있고요. 이때 사실은 특강으로 시작해서 커리큘럼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시고 사실은 특강은 의무는 아니에요, 어머님들. 선택이긴 한데 근데 제가 매년 보는 거는 선택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거를 했던 애들이 정규에 함께 병행해서 편입됐을 때 훨씬 더 속도가 빠른 건 많이 느꼈어요.
9월에 프리에이스 진급이 있고요. 그 다음 9월에 이제 진급을 해서 올라오면 아이들이 이제 정식으로 올라오면 이제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이제 어쨌거나 이제 프리에이스 이제 그거를 하게 되고 11월에 이제 진급 시험을 봐서 실질적인 레벨 진단을 받게 되고 12월에 에이스 진급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가끔 이러신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에이스가 어차피 12월이니까 프리 때는 조금 좀 아이를 좀 쉬게 하고 싶다. 그리고 정말로 정규로 스타트할 때 그때 보내고 싶다. 근데 제가 조금 정규가 에이스가 아니라 프리 에이스가 정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뭐 그걸 빠진다고 하는 게 말릴 수는 없는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스타트를 같이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에서 배웠던 걸 반복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프리에이스까지 함께 밟으시는 게 앞으로 아이들을 길게 보고 가져가실 거라면 공부를 그렇다면 사실은 여기를 빼먹고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자 여기는 사실 예비 중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엔 기초를 다 끝낼 거거든요. 여기는 예비 중이 아니에요 어머님들. 중학교 1학년이라는 거죠. 이 기간이 사실은 굉장히 금과 같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프리에이스만큼은 꽉꽉 채워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특강까지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이 기간을 정말 허투루 하지 않게 꽉꽉 채워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크리티컬 매스라는 말이 있어요. 임계량. 혹시 이거를 아시나요? 유효한 변화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장 간단한 예가 이거예요. 네, 약간 무슨 뭐 배추도사, 무도사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긴 한데 뭐 여기서는 물은 아니지만 물을 팔팔 끓이고 국을 팔팔 끓여 하여튼 어쨌거나 액체가 팔팔 끓는 기본적인 물이 팔팔 끓는 것은 100도죠. 0도에서 아니면 뭐 10도에서 갑자기 100도가 되진 않는다는 거 아실 거예요. 오늘 뭔가를 많이 끓이실 테니까. 바글바글 끓기 전에는 슬슬슬 따뜻해지고 요만한 기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기포들이 올라오는 게 심해지고 그리고 나서부터 보글보글보글하다 바글바글이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과정이 필요해요. 10도가 20도가 되고 20도가 50도가 되고 50도가 80도가 되고 80도가 90도가 되고 90이 99도가 되고 그리고 100도가 돼서 바글바글 끓는 그 과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뭐 제가 했던 그 되게 조각 같은 말들 있잖아요. 막 파편 같은 말들. 월반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은 막 너는 왜 100점을 못 맞아? 실력이 없는 거야? 그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야? 왜 20도에서 100도로 못 가 너는? 이런 느낌과 전 되게 비슷해요. 이 바글바글 하는 데까지 그 과정이 충분히 필요해요. 제가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과정의 충실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정확성이고 현장에서 제일 가슴이 아픈 건 어떠냐면 저는 애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그건 있어요. 어른들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치가 없는데 아이들은 언제 달라질지 모른다는 게 있어요. 왜냐면 마치 스위치가 꺼진 아이들 같은데 어느 순간에 확 스위치가 켜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정말 너무 다른 아이처럼 변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아이가 뭔가에 적응해서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 가려면 공부 잘하는 방법을 몰라서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참 되게 애매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방법은 없어요. 본인이 공부를 해봐야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요. 남의 방법이 절대 좋지가 않거든요. 아이들이 이 안에서 바글바글 끓기 전까지의 과정이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혼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부모는 더더군다나 그 과정을 돕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사실상 교육에서의 전문가는 아니시거든요. 주관적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도 없고 저희 학원 강사들도 저희 자식들 저희가 못 가르치거든요. 왜? 부모니까. 현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85도 정도 됐어요. 근데 애도 엄마도 선생님 저 이만 불을 끌게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를 않죠. 지금의 고단함 때문에. 100도가 되는 순간은 순식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되게 지난한 과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과정도 있어요. 저는 고학년까지 가르쳐 봤으니까. 엄마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실력이 나아지려면
이렇게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닐 때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나아지다가 갑자기 얘가 이렇게 평행선을 이룰 때가 있어요. 애들이 그때부터는 안달복달하기 싫어요. 선생님 저 왜 해도 똑같죠? 변화가 없어요. 기다려봐. 이렇게 가다가 정체성을 가지면 선생님 그 다음부터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모르면 어른으로서 해줄 건 하나밖에 없어요. 불을 끄지 않기만 하면 돼요. 애가 불을 끄려고 하면 잠깐 기다려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불은 떼고 있자. 이 과정을 이제는 동네 학원의 시스템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영어는 더 이상. 저도 과외도 해보고 공부방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영어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소박하게 할 수가 없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주 원어민 선생님이 해주실 수도 없고요. 정말로 노하우와 경력과 경험과 실적이 있는 곳에 안전하게 맡기셔야 합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맞이할 생각에 설레는 것도 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제 777 입시 설명회를 꼭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반부를 일부를 그 초육의 어떤 입시 변화에 대해서 할애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바뀌는 입시 제도에 바뀌는 첫 타자들이 되는데 이것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말로 영리하고 지혜롭게 함께 저희와 준비를 해주실 것을 정말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너무 그렇다고 해서 이제 큰일 났구나. 정말 엄청 아니에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고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오늘은 이거 하고 저거 하다 보면은 내일은 저거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습관이 훈련이 되고 훈련이 결과를 만들게 될 겁니다. 어쨌든 어머님들 아이들이 올라오는 그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저희 선생님들 모든 임직원들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어쨌든 아이들이 지금 이 부분을 잘 소화해서 또 정말로 얘네들이 어찌 보면 체스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받아서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네.